동네의 초입, 언덕길의 시작점에 제가 운영하는 작은 세탁소가 있습니다. 세탁소 옆 파란 대문을 열면 세탁소와 연결되는 가정집이 제가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저의 집이자 일터예요. 새벽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고 아침 7시면 마당을 쓸고 세탁소 문을 활짝 열어둡니다. 이곳에서 투명한 창 너머 분주에 오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이 요즘 유일한 낙이에요. 주변에 있는 오래된 집들이 하나둘 허물고 새로 짓는 동안 저는 이곳을 가장 오래 지킨 사람이 되었어요. 세탁소의 위치가 좋아서 그런지 웃돈을 주면서 집을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전부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동네가 새롭게 변하는 동안에도 우리 집은 대문 색깔 하나도 바꾸지 않았어요. 아니, 바꿀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23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이 파란 대문 옆 세탁소 문을 열고 지금도 아빠하며 다가올 기적 같은 순간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와 아내는 봉제 공장에서 만났어요. 당시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홀로 상경의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처음엔 짐을 나르고 싣고 급하면 재봉일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공장장이 제 모습을 좋게 봐서 관리인으로 채용되었죠. 아내는 다른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한 1년 정도 일을 했을 때 제가 있는 곳으로 왔고요. 아내는 가난한 집에 돈을 가져다 주기 위해 일을 하는 소녀가장이었어요. 우리는 동갑이었고 서로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면서 금세 가까워졌어요. 서로 사랑하게 됐고 연애를 시작했지만 현실은 늘 팍팍했어요. 5년을 넘게 만나면서도 결혼은 꿈도 꾸지 못했죠. 저는 가진 것이 없었고 아내는 집안을 돌봐야 했거든요. 그래도 반드시 결혼을 하자는 약속을 했고 저는 아내와의 결혼을 목표로 기술을 배우며 악착같이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7년간의 연애 끝에 드디어 27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와 만나는 몇 년 동안 안 쓰고 안 입어가며 모은 돈을 쏟아부어 지금 이 자리에 세탁소를 차리게 됐어요. 처음 간판을 올리던 날 아내가 했던 말이 기억나요. 여보, 우리 여기서 자식도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자. 돈도 많이 벌어서 우리 자식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할 수 있게 키우자. 당연하지. 당신만 내 옆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부모님 없이 10년 넘게 홀로 살았던 저에게 아내의 존재는 세상 누구보다 특별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을 막 넘겼을 때 우리 부부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어요.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다 내 것인 것처럼 아무도 부럽지 않았어요. 온갖 금은보화를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죠. 10달 뒤 아내는 저와 자신을 반반 닮은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들었던 그날만 떠오르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부부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아이가 보여주는 모든 순간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했어요. 아이는 다행히 크게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걷게 된 이후로는 어찌나 호기심이 많은지 따라다니느라 바빴지만 자식에 대해서 지켜보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군요. 아이가 생긴 뒤로 우리 부부의 마음속은 아이로 가득 찼어요. 결혼 전 약속했던 대로 우리는 아이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100일이 지나고부터
가까운 곳을 시작으로 주말이면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나들이를 즐겼어요. 그날도 평소와 비슷했어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란 아들은 어느덧 5살이 되었고 유치원에 다니면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기 시작했죠. 이제는 어디를 데리고 다니면 신나서 뛰어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아들 키우는 재미구나 하고 느꼈죠. 그의 여름 휴가는 집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계곡에 가는 것으로 정했어요. 전날부터 아들은 무척 들떠 보였어요. 계곡이 뭔지도 모르면서 저와 아내가 말하는 것만 듣고는 계곡 노래를 불렀죠. 다음날 좋은 자리를 맞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서둘러 이동했지만 여름의 계곡은 가족 단위 피서객들로 붐볐어요. 아들 또래 애들이 있는 가족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죠. 아들은 계곡에 도착하자마자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큰 소리로 웃으며 엄마와 함께 계곡에서 노는 아들의 사진을 열심히 찍었습니다. 필름에 담긴 순간처럼 지금이 영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을 위해 아내가 새로 준비한 노란색과 파란색이 섞인 티셔츠가 참 귀여웠습니다. 계곡에서 물장구를 치던 아들은 또래 친구를 금방 사귀고는 우리 자리에 와서 같이 수박을 나눠 먹고 놀았어요. 그러다 이번엔 친구 자리에 가서 놀겠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자리는 어딘데? 그냥 여기서 같이 놀지 그래? 바로 요 앞인데 갔다 오라고 해요. 우리 시야에 다 보이는데 뭘. 그래, 대신 아빠가 데리러 가면 바로 오는 거다. 응, 갔다 올게. 아유, 녀석. 언제 이렇게 커서 혼자 친구네 가서 놀고 온다고 때를 다 쓰네. 조금만 있어봐. 이제 우리 대신 친구랑만 논다고 할걸. 서운한 날 오기 전에 지금 마음껏 즐겨. 사춘기 아들을 상상하며 서운함에 빠진 저를 아내가 놀리는 사이 아들은 신나서 친구 손을 잡고 반대편 자리로 뛰어갔어요. 오늘 처음 만난 친구가 그렇게도 좋은지 유치원 다니면서 부쩍 친구를 좋아하더니 여기서도 그런 모습이 보였죠. 제 걸음으로 몇 걸음이면 도착하는 코앞이지만 아이가 무사히 가고 있는지 계속 눈으로 보면서 주시했어요. 친구네 자리에 도착해서 그늘막 텐트에 들어가 노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안심했죠. 저도 아내와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이제 지웅이 데려와야 되지 않을까? 숙소 가는 길에 장도 보려면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은데. 내가 자리 정리하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 갔다 와요. 아들이 놀고 있는 친구네 자리를 바라보니 아까와는 다르게 시야가 복잡했어요. 1시간 사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자리를 잡은 탓이었죠. 괜히 급한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었던 곳에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들과 함께 갔던 아이는 그늘막에 누워 자고 있었고 그 옆에 구겨진 얇은 이불만 아들이 누워있던 흔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죠. 저 여기 같이 놀러왔던 아이, 우리 지웅이 혹시 어디 갔나요? 어머나, 방금 전까지 여기서 자고 있었는데 어디 갔지? 한참 놀다가 같이 잠들길래 그냥 뒀거든요. 근데 얘가 어딜 간 거야?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이럴 게 아니고 빨리 같이 찾아봐요. 그때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텐트를 확인하고 화장실이며 계곡 옆에 있는 산이며 뒤지고 다녔어요. 시간이 지나도 저는 보이지 않고 아들을 부르짖는 제 목소리만 울려 퍼지자 아내가 달려왔어요. 지웅 아빠 왜 그래? 여보, 지웅이가 사라졌어. 제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상태로 아들의 이름만 목 놓아 불렀어요. 주변에서도 같이 아들을 찾으려고 도와주셨지만 아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어린아이가 혼자 화장실에 가는 모습을 봤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화장실은 물론 화장실 주변 어디에도 아들은 없었어요. 웅성거리면서 찾는 것을 도와주던 사람들도 하나둘 집으로 떠났고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아이 친구의 부모님도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집으로 떠났어요. 애석하지만 그 사람들의 잘못은 아니었고 저희는 아이 생각으로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날이 어두워지도록 자리를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숙소에 가자는 제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찾은 곳을 또 찾고 또 찾았죠. 결국 겨우 진정시켜 차에서 날이 셀 때까지 쉬는 것에 동의했어요. 경찰에도 신고를 했으니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다시 가서 찾아보자는 제 말에 아내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넋이 나간 채로 아들의 이름만 불렀죠. 한동안 차 안에는 아내와 저의 낮은 숨소리만 조용히 들렸어요. 그러지 말걸, 보내지 말걸. 수없이 많은 후회가 제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었고 종일 울부짖으며 아이를 찾느라 목소리가 다 쉬어버린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내 잘못이야. 당신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아무 잘못 없어. 우리 지웅이 분명 길 잃고 어딘가에 잘 있을 거야. 아, 맞다, 팔찌. 지웅이 은팔찌하고 있잖아. 거기 우리 번호 있으니까 연락 올지도 몰라. 밤이 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기다렸지만 제 휴대폰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어요. 날이 밝자마자 아내와 다시 계곡을 갔지만 역시나 아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처 마을까지 내려가서 아이를 수소문하고 이장님에게 부탁해 마을에 방송까지 했지만 아들을 본 사람조차 없었어요. 처음부터 우리 아들이 존재하긴 했던 걸까?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것처럼 아들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경찰에서는 저희에게 이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잔뜩 지친 상태로 집에 왔지만 아내는 집에 와서는 온 동네를 뒤지고 다녔어요. 아들이 이곳에 있을 리 없을 텐데. 저는 계곡에서 찍은 사진을 인화해서 아들을 찾는 전단지를 만들었고 전단지가 나오자마자 세탁소 차에 싣고 매일매일 전국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꼬박 1년을 돌아다녔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누가 우리 아이를 데려가지 않은 이상 이렇게까지 못 찾을 수 있는 건지 정말 애 같았죠. 아내는 아들을 잃어버린 상실감과 죄책감 때문에 매일 힘없이 누워 지냈어요. 누워있지 않으면 전단지를 들고 버스 정류장에 앉아 보는 사람마다 나눠주고 다녔죠.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아내에 대해 한마디씩 거들 때마다 안타깝고 애처로웠지만 그마저도 말려버리면 아내가 어떻게 될 것만 같아서 그냥 지켜보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그렇게 아들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동안 저는 다시 세탁소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지금을 버텼어요. 세탁소에 붙여놓은 아들의 실종 전단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새 걸로 바꿨고 세탁소 계산대 위에는 가족 사진을 세워두었어요. 누군가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아들을 봤다고 그렇게 말해주길 바라면서요. 그렇게 시간은 야속하게 흘렀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아내는 꽤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어요. 처음엔 이유 없이 아프기를 반복하다가 나중에 병원에서 아내가 결국 암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병에 걸린 아내는
오히려 삶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어요. 아직 보고 싶은 아들을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아들을 보겠다는 일념으로 수술도 잘 받고 항암도 했지만 주변 장기로 암이 전이되는 바람에 5년 전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여보, 내가 당신 힘들게 해서 미안해. 그런 소리가 어딨어. 당신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당신도 꼭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당신은 꼭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줘. 우리 지웅이 오면 언제라도 반겨줄 수 있게. 내가 먼저 가서 우리 지웅이 꼭 당신한테 보내줄게. 당신은 꼭 우리 아들 만나. 알겠지? 그래, 걱정하지 마. 나 씩씩하게 잘 있을게. 그렇게 아내가 떠나고 저 역시도 아내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을 떠올리며 그 뒤로 저는 이곳에서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5살이 멈춰있는 아들의 실종 전단지를 새 걸로 교체하며 쓰다듬어 봅니다. 우리 지웅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는 거지. 언젠가 엄마랑 아빠랑 살았던 이곳을 떠올리면, 기억하게 되면 그때는 꼭 와줄 거지. 사진 속 활짝 웃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던 그때 세탁소 안으로 양복을 입은 한 청년이 다급하게 들어왔어요. 손님, 무슨 일이에요? 숨 넘어가겠네. 아이고, 식은땀 좀 봐. 저 사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양복을 좀... 청년이 숨을 고르는 동안 저는 물을 한 잔 건넸어요. 허겁지겁 물을 마시고 잠시 숨을 고르던 청년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저 사장님, 제가 면접 시간이 다 됐는데 양복을 망쳐서요. 혹시 양복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청년의 말에 놀라 양복을 살펴보니 정말 상의가 말도 안 되게 찢어져 있었어요. 이건 지금 당장 수선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죠. 오늘 진짜 중요한 면접이 있거든요. 나오는 오토바이 피하려다가 어디에 걸린 건지 이렇게 찢어져 버려서는. 제가 가진 게 이거 한 벌뿐이고 어디 빌릴 수 있는 곳이 없어서요. 근처에는 온통 코인 세탁방뿐이고 겨우 찾은 세탁소에서는 안 된다고 하시고 뛰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거든요. 혹시 양복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가 30 정도 됐으려나. 청년의 모습을 보니 문득 아들 생각이 났어요. 우리 지웅이도 지금쯤 전화해가 됐을 텐데. 그래서 면접도 봤을 테고 사회생활도 하고 있겠지. 그 모습에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요. 손님 옷을 빌려줄 수는 없고 내가 입던 게 있는데 얼추 맞을 것 같으니. 감사하다며 꾸벅 인사를 하는 청년을 두고 세탁소와 연결된 문을 통해 집으로 갔어요. 장롱에서 검은색 양복 상의를 서둘러 꺼내고 다시 청년에게로 왔습니다. 다행히 양복의 색깔은 청년이 입고 있는 바지와 똑같아 보였어요. 자신의 양복을 벗은 청년이 제가 건넨 양복을 입고 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저와 청년의 체형이 비슷한 덕분인지 다행히 제 옷은 청년에게 잘 맞았어요. 시계를 보던 청년은 마음이 다급해졌는지 서둘러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 은혜는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면접 보고 이 옷은 꼭 바로 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늦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90도로 인사한 청년은 서둘러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어요. 아마 아들이 제 곁에 있었다면 매일 아침 저에게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며 저 문을 나섰겠죠.
예의 바른 청년의 모습을 보니 오랜만에 마음이 좋더군요. 오늘 처음 본 청년이지만 어쩐지 마음이 쓰였어요. 해야 할 일감이 있었지만 저도 모르게 청년이 벗어놓고 간 양복 상의를 들고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다시 살펴보니 영 고치지 못할 것은 아니라 오랜만에 집중해서 수선을 시작했어요. 양복의 브랜드를 보니 그리 비싼 옷은 아닌 것 같았어요. 사회초년생이 다 그렇듯 넉넉지 못한 형편에 이거 한 벌뿐이라고 생각하니 어쩐지 더 신경 써서 옷을 만지게 되더군요. 그날은 중간에 세탁 손님의 옷을 봐준 것 빼고는 내내 청년의 옷수선에 매달렸어요. 제법 만족스럽게 수선이 되었길래 종이봉투에 넣어 계산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청년이 찾아오면 까먹지 않고 돌려주려고요. 청년의 양복을 수선하느라 밀린 다른 수선들을 하다 보니 어느덧 저녁 7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오늘은 유난히 하루가 긴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일찍 문을 닫고 집에서 좀 쉬어야겠다 생각하며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아침에 그 청년이 다시 세탁소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자신보다 키가 한 뼘은 큰 친구와 함께였어요. 훤칠한 외모 덕분인지 자꾸만 그 친구에게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사장님, 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은 몸이 좀 힘드네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정리했어요. 와,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거 돌려드리려고 왔는데. 큰일은 무슨, 아무 때나 주면 된다니까요. 그래도 헛걸음 안 해서 다행이네요. 계산대에 보면 종이봉투 있는데 그거 챙겨가요. 내가 옷을 좀 고쳐놨어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티가 안 날 거예요. 우와, 세상에. 감사합니다. 웅아, 저거 챙겨줘. 청년의 말에 같이 온 친구가 계산대에서 옷이 든 종이봉투를 챙겼고 그 사이 청년이 저에게 빳빳한 흰 봉투를 건넸어요. 저 이거 받아주세요. 클리닝 비용이요. 옷 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면접도 정말 잘 봤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랜만에 같이 사는 동생이랑 밥 먹으러 나가는 길이었거든요. 동생이 클리닝 비용도 꼭 드리라고 해서요. 청년이 저에게 클리닝 비용을 주며 받아달라고 하는 사이 같이 온 동생의 시선은 계산대에 있는 가족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아, 우리 아들 유치원 들어갔을 때 기념으로 찍은 가족 사진인데 참 잘생겼죠. 지금쯤 아마 청년들처럼 멋있게 자랐을 텐데. 지금은 같이 안 살고 있나요? 네, 5살 때 잃어버렸거든요. 그 뒤로 계속 찾고만 있어요. 여기 보이죠? 제가 보기 좋은 곳에 붙여놨던 아들의 실종 전단지를 청년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전단지를 보는 청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사장님, 아들 이름이 이지웅인가요? 네, 우리 아들 이름 이지웅입니다. 이름도 참 멋있죠. 전단지를 확인한 청년의 동생이 갑자기 휘청였어요. 건장한 남자가 휘청거리니 깜짝 놀라 달려가 부축을 했어요. 서둘러 작업대 의자에 앉혀놓고 보니 동생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저 괜찮아요? 물 좀 줄까요? 아이, 갑자기 왜 그러지? 어디가 아픈 건 아니에요? 네. 물 한 잔만 부탁드려요. 제가 건넨 물 한 잔을 마시고 청년의 동생은 조금 진정된 듯 보이더니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지갑 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저에게 말없이 건넸습니다.
사진의 정체를 확인한 저는 순간적인 충격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진 속에 있는 아이는 제가 23년 동안 그리워했던 제 아들 지웅이가 분명했거든요. 사진 속 아들은 잃어버린 그날 입었던 옷을 입고 뭐가 그리 즐거운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사진을 대체 어떻게... 우리 지웅이 사진을 청년이 왜... 이거 얘 사진이에요. 이지웅.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동생을 대신해 청년이 말했어요. 내 앞에 지웅이가 있다니. 그 사실을 들으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청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분명 우리나라 말인데 이상하게 제 귀에는 처음 듣는 언어처럼 생경하게 느껴졌어요. 그토록 바랐던 만남이 이뤄졌는데 도무지 현실인 것 같지 않았죠. 지웅이라고요? 청년이 정말 지웅입니까? 제 말에 사진을 준 청년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그 청년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청년의 눈매와 입가에 있는 보조개는 제 아내를 쏙 빼닮았어요. 진한 눈썹과 넓은 이마는 저를 닮았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누가 봐도 이 아이는 제 아이였어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하나뿐인 아들. 지웅아, 어디 있었어? 왜 이제 왔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데. 지웅아. 앉아있는 아들의 무릎에 매달려 목이 맨 소리로 제가 울부짖자 잠시 망설이던 아들은 자신의 손으로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23년 만에 느끼는 아들의 체온은 무척이나 따뜻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니 아들의 눈가도 촉촉하게 번져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의 서름과 한을 토해내듯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정할 수 있었어요. 아들을 찾은 기쁨과 아내에 대한 슬픔이 끝없이 몰아쳤습니다. 제가 어찌나 울었던지 아들과 청년이 옆에서 계속 저를 다독여줬어요. 지웅아, 너 사라졌던 날, 그날은 기억나니? 엄마 아빠랑 같이 계곡에 갔었잖아. 사진 속에 입고 있는 옷, 계곡 간다고 엄마가 새로 사준 옷이었는데 기억나니?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계곡에서 놀았던 건 기억이 나는데 왜 고아원에 가게 됐는지는 기억이 잘... 그때 어떤 차에 타 있었고 잠들었던 것 같은데 깨어나 보니 고아원이었어요. 팔찌는 너 왼팔에 은팔찌가 있었어. 네 이름이 써 있었고 집 전화랑 아빠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는 거였는데 그것도 없었니? 네, 고아원 원장님 말로는 제가 그냥 고아원 앞에서 쭈그린 상태로 자고 있었대요. 팔찌나 그런 것도 없었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대체 누가 우리 아이를 데려가서 고아원에 버렸으며 아이 팔찌는 왜 가져간 거며 도대체 누굴 원망해야 할지 갈피도 잡을 수 없었죠. 그 사진은 어떻게 찍은 거니? 이건 제가 있던 고아원에서 늘 하는 건데 고아원에 왔던 모습 그대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당시 모습을 기록해두면 나중에 가족 찾을 때 도움이 되기도 한다면서요. 그런 거 별 소용도 없는 줄 알았는데 원장님 말이 맞았네요. 그랬구나, 그랬어. 청년은 그럼... 저는 지웅이랑 같은 고아원 출신이에요. 저랑 지웅이랑 1살 차이기도 했고 어렸을 때부터 서로 형제처럼 의지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나. 청년이 오늘 우리 가게에 오지 않았더라면 지웅이를 만날 수 있었을지. 아이고, 아들이 이렇게 지척에 사는 줄도 모르고. 정말 고마워요, 청년. 아닙니다. 저야말로 이렇게 지웅이 아버님을 만나게 된 게 믿기지 않네요. 아버님,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아휴, 그래. 아휴, 세상에 지웅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아들은 물을 한 잔 더 마시고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리운 내 아내, 지웅 엄마. 처음 고아원에 갔을 때 제 이름은 제대로 말했어요. 그래서 이지웅으로 살아갈 수 있었죠. 근데 살던 지역도 모르지, 아빠 엄마 이름도 모르지. 아빠 엄마 보고 싶다고 울어도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고아원 문 앞에서 발견된 거라 원장님은 제가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무슨 사연이 있어서 부모가 버렸을 거라고. 당시에 저 말고도 그런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진짜 제가 버려졌나 했어요. 너를 찾으려고 안 돌아다닌 지역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몰랐는지. 고아원 앞에 버려진 게 컸던 것 같아요. 아무도 저를 찾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매일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고 울다가 하루가 지나고 그렇게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옅어졌어요. 그 후 혼자 남은 저를 챙겨준 게 바로 이 재훈 형이에요. 형은 부모님의 존재를 모르고 할머니가 혼자 키울 수가 없어서 맡기셨는데 그 뒤로 소식이 끊긴 상태였고요. 형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 저도 금방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형이 저에게는 부모였고 형제였어요. 재훈군, 정말 고맙네.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저도 지웅이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저희 할머니도 저를 맡기고 몇 번 찾아오시다가 발걸음을 끊으셨거든요.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겠지만, 저희 둘 다 서로 참 의지를 많이 했어요. 맞다. 그러고 보니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이불 빨래를 하면 지웅이가 유난히 빨래 냄새가 좋다고 막 꺼내는데 세탁소집 아들이라 그랬었나 봐요. 멋쩍게 웃는 청년의 말에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야속하게만 느껴졌어요. 입양을 갈 뻔한 적도 있었어요. 아들을 원하는 집이었는데 저를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나이가 많은 게 걸렸는지 성사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형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랬구나. 아참, 고아원은 성인이 되면 나와야 되잖니. 그 뒤로는 어떻게 지낸 거야? 고아원에서 나온 뒤에도 둘이 같이 지냈니? 이 동네에서는 언제부터 산 거야, 응? 형이 1년 먼저 사회에 나가게 됐는데 돈이 없으니까 형은 바로 군대 갔어요. 저도 1년 뒤 형이랑 똑같이 군대 갔죠.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시간 나는 대로 공부를 했어요. 저희 둘 다 군대 다녀와서 1년 동안 바짝 일해서 등록금 모아서 대학에 가자고 약속했거든요. 형이 먼저 제대해서 집을 구했고 저도 제대하고 형 집에서 같이 지냈어요. 좁은 원룸이었지만 마음만은 편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돈이 없어서 군대에 가다니. 참.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를 못 찾아서 그런 거였잖아요. 부담드리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군대는 저희가 선택한 거예요. 구하라고 군대까지 안 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랬구나. 그럼 대학은 간 거야. 아까 재훈 청년이 면접 본다고 한 거 보면 대학은 간 거 같은데. 형이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형이 저를 많이 이끌어줬죠. 공부에 흥미가 없었는데 형이랑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대 후 1년 뒤에 대학에 입학했고 형은 제대 후 2년 뒤에 저랑 같이 입학했어요. 아무래도 저까지 책임지려다 보니까 형의 입학이 좀 늦어졌죠. 다른 학교지만 형은 경영학과에 갔고 저는 전자공학과를 갔어요. 중간에 학비를 버느라 같이 휴학한 적도 있지만 저도 형도 이번에 졸업을 해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다니는 거고요. 부모도 없이 이 팍팍한 세상을 스스로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니 기특하면서도 참 안쓰러웠습니다. 주변 친구들 모두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보살핌을 받을 때 오직 둘이서 난관을 이겨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려웠어요. 오롯이 자신들만의 힘으로 명문대를 갔다는 사실도 무척 자랑스러웠고요. 재훈이는 오늘 면접을 봤고 그럼 지웅이는? 사실 저는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가려고요. 물론 형편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학교 다니면서 많진 않지만 모아둔 돈도 있고 대학원생은 장학금도 많고요. 그리고 여차하면 형이 취업하니까 도와주겠다고 했거든요. 그치? 이제 공짜는 아니고요. 나중에 학위 따서 더 좋은 데 가면 몇 배로 받기로 했어요. 재훈 청년이 나 대신 지웅이 아빠 노릇을 다 해줬네. 이걸 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런 말씀 마세요. 둘이어서 지금까지 버티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 아직 호칭이 좀 어색하네요. 엄마는 집에 계신 건가요? 여기 들어와 보니까 얼핏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집이랑 연결되는 거 맞죠? 그리고 마당으로 나오면 세탁소 옆에 대문 열고 나올 수 있고. 아유 세상에, 기억이 나니? 그래 맞아. 네, 여길 보니까 흐리게나마 기억나요. 정면으로 떠오르는 기억인데 이 마당에서 엄마랑 비눗방울이었나 그거 불고 놀았던 것 같고. 갑자기 떠오른 어렸을 때의 기억에 잃어버린 퍼즐을 찾은 듯 행복해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아내가 세상에 없다는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아내가 있었다면 정말 좋았으련만. 먼저 가서 저에게 지웅이를 꼭 보내주겠다던 아내의 말이 선명하게 떠오르네요. 엄마는 하늘에 있단다. 5년 전에 떠났어. 암투병을 참 오래 했지. 네? 엄마가 돌아가셨다고요? 아내가 세상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엄마는 지웅이 너를 잃어버리고 난 뒤로 인생에 너밖에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 매일매일 저 세탁소 문을 열고 네가 엄마 하고 돌아올 것만 같다고. 죽을 때까지도 지웅이 네 생각만 했단다. 엄마가 떠나기 전 나에게 그랬지.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지웅이를 꼭 나한테 보내주겠다고. 엄마도
이제 죄책감을 떨쳐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지웅이 너도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너를 애타게 그리워했는지 그것만 기억해 주렴. 세탁소에 있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아들은 펑펑 눈물을 흘렸어요. 없을 줄 알았던 부모였기에,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았기에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을 알게 되니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보였죠. 아들의 볼을 타고 하염없이 내리는 눈물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고, 덩달아 코가 빨개진 청년이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가 이 동네에서 6년을 살았는데 근데도 몰랐어. 6년을 살았다고? 이 동네에서? 네, 대학교 입학하면서 이 동네로 이사 왔어요. 여기서는 걸어서 한참 올라가는 윗동네긴 하지만요. 둘이 학교가 다르니까 적당히 가운데 있으면서 보증금이랑 월세가 싼 곳이 거기였거든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지웅이 부모님이 살고 계신지 모르고, 지웅이는 엄마를 만날 수 있었는데 못 만난 게 너무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랬어. 나는 수십 년을 매일같이 저 창을 통해 밖을 내다봤단다. 눈이 오는 날에는 지웅이야 눈사람을 만들던 날을 떠올리고, 비가 오는 날엔 장화를 신고 마당에서 뛰어놀던 날을 떠올리고, 맑은 날엔 맑은 대로, 흐린 날엔 흐린 대로 하루도 빠짐없이 지웅이 생각을 했어. 그리고 남은 평생도 지웅이 생각을 하면서 보내는 게 당연한 내 운명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됐다네. 지난 세월이 야속할 수는 있지만 이제라도 만난 것을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해. 아니, 지웅이 엄마가 나한테 보내준 선물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슬퍼하지 말자. 이 아빠는 슬퍼하는 시간조차 아깝게 느껴진단다. 23년 전에 멈춰있던 시계가 이제야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 학교에 오갈 때는 이쪽을 지나가지 않아서 잘 몰랐어요. 만약 알았더라면 제가 기억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자꾸만 후회돼요. 이미 지나버린 시간이 욕심나서 미칠 것 같아요. 지웅아, 지나버린 시간은 놓아주자.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러면 된다. 엄마도 그걸 바라실 거야.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아들과 청년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마당을 둘러보던 아들은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신기한 듯 그때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 방에 들어갔을 때는 제 품에 안겨 한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그날부터 아들의 방은 그대로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였죠. 그 모습을 보며 아들은 저와 아내가 얼마나 자기를 애타게 기다렸는지 알 것 같다며 마음을 추스렸어요. 그날 밤 저와 아들, 그리고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준 청년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젠가 지웅이를 만나면 함께 마시려고 모아둔 술도 드디어 꺼낼 수 있었죠. 그렇게 밤새 술잔을 비우며 서로에 대한 그리움도 조금씩 씻어갔어요. 아들이 성인이 되면 이렇게 술 한잔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삶을 가슴속 깊은 곳의 꿈으로만 간직했는데, 현실이 되고 보니 무척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청년은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거처를 옮기기로 했어요. 사정을 들은 집주인이 다행히 바로 월세집을 빼준다고 해서 더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부르자니까
세탁소 차 크지도 않은데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니, 응? 에이, 아버지. 그게 다 돈인데 힘 좋은 장정이 둘이나 있는데 뭐하러 생돈을 씁니까? 저희 집 별로 없어요. 아유, 참. 그래도 6년을 살았던 짐이 보통이 아닐 텐데. 아빠, 형 말이 맞아요. 저희 진짜 짐 없어요. 그리고 계속 옆에서 잔소리 하실 거면 그냥 집에 계세요. 차만 좀 빌릴게요. 에헤이, 잔소리라니. 알겠다. 다들 차에 타거라. 아이들의 성화에 더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조용히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세탁소에서 나와 높은 언덕을 오르면 나오는 빽빽한 빌라단지. 세탁소에서 걸어서 30분, 차로는 10분 남짓. 우리의 23년 헤어짐이 이렇게 가까운 시간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에 조심히 차를 대고 아들과 청년이 살고 있는 집으로 함께 들어갔어요. 아이들의 말대로 집안은 6년 살았다는 것 치곤 단출했어요. 아이들이 살던 집은 지은 지 몇십 년은 된 것 같은 구축 빌라였어요. 거실과 주방이 합쳐진 작은 투룸이었는데 안방은 청년이 쓰고 있었고 작은 방은 아들이 쓰고 있었죠. 두 사람은 각자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습니다. 아들 방에 따라 들어가 괜히 밥상 같은 책상도 만져보고 아들의 옷도 만지작거려 봤어요. 아직도 실감이 잘 나지 않았거든요. 계속 있다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저는 슬쩍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짐을 챙기는 사이 저는 주방의 짐들을 정리했어요. 살림살이라고는 밥솥과 전자레인지, 냄비 몇 개가 다였죠. 그릇과 수저도 딱 두 사람 것만 있더라고요. 밥그릇 2개를 조심스럽게 챙기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둘밖에는 없었구나 하는 생각에 눈가가 시큰거렸습니다. 셋이 함께 했더니 생각보다 정리는 금방 끝났어요. 모든 짐이 빠져 텅 빈 집은 어쩐지 더 좁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아들과 청년이 자신들의 전부였던 구평구옥을 벗어날 시간이에요. 빈집을 쳐다보는 두 사람의 표정에는 많은 것들이 스치는 듯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애들아, 그동안 둘이 사느라 정말 애썼다. 이제부터라도 이 아빠가 너희의 울타리가 되어줄게. 아빠는 존재만으로 저에게 위안이에요. 아버지, 저까지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재원이 너는 지웅이의 유일한 가족이었잖니. 그럼 나한테도 당연히 가족이지. 너는 내 은인이야. 자, 가자. 오늘은 이삿날이니까 아빠가 짜장면에 탕수육까지 풀코스로 쏜다. 아들과 청년은 제가 살고 있던 곳으로 이사를 했고 비로소 한 지붕 아래 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고 가장 먼저 제가 한 일은 아들에게 대학원 등록금을 준 일이에요. 아들 이름으로 늘 저축을 해뒀었는데 그 돈이 드디어 주인에게 갈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빠, 저 모아놓은 돈 있다니까요. 그걸로 내면 돼요. 지웅아, 내가 다 넣어주려고 마련해둔 거야. 아빠가 동네에서 작은 세탁소만 하니까 돈이 없어 보이니. 이래봬도 다른 동네에서도 아빠 찾아서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시는데 걱정하지 말고 받아. 아빠가 지웅이 만나면 꼭 해주고 싶었던 일이야. 아빠 소원 좀 들어줘, 응?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아빠. 지웅아, 세상에는 갚지 않아도 되는 마음이 있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은
그냥 받아주기만 하면 된단다. 주는 순간 아빠는 이미 더 크게 돌려받고 있으니까. 아들은 대학원 입학까지 시간이 빈다며 매일 제 세탁소에 나와 저와 시간을 보냈죠. 청년 역시 면접을 보는 날이 아니면 세탁소 일을 도왔어요. 앞다퉈 배달을 나가는 두 사람 덕분에 제 세탁소도 정말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어요. 제 사연을 알고 있는 단골 손님들도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저와 아이들을 축하해 주셨어요. 매 순간 감격의 연속이었죠. 얘들아, 사진 챙겼지? 네, 제일 먼저 가방에 넣어놨어요. 자, 그럼 서두르자. 어제 엄마가 꿈에 나와서 어찌나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지. 며칠 전 저와 아들, 청년, 이렇게 세 사람은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아내의 가장 예뻤던 시절의 사진을 들고요. 오늘은 아내의 납골당에 사진을 바꿔주려고 일찍부터 다 같이 서둘렀어요. 아들을 찾고 다음날 아내를 만나러 납골당에 갔을 때 아기 때의 가족 사진을 보고 참 슬퍼했거든요. 오늘따라 하늘이 유난히 파랗고 예쁘네요. 아내를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무척 가볍습니다. 언제나 미안함과 죄책감, 아들을 찾지 못한 슬픔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처음으로 평온하게 느껴졌어요. 처음 납골당에 온 이후 혼자 몇 번을 더 왔는지 저보다 앞장서서 가는 아들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아내에게로 향했어요. 아들은 곧바로 아내의 유골함 앞에 놓인 어린 시절 가족 사진 옆에 이번에 새로 찍은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엄마, 혹시 다 자란 내 모습 기억 못할까봐 여기에 두고 싶어서 사진 찍었어요. 이렇게 두면 이제 내가 안 오는 날에도 외롭지 않죠? 엄마 미안해요.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하기는 고맙지. 죽지 않고 살아있어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올곧게 살아줘서. 고맙다. 지웅이, 재훈이, 그리고 여보, 다 고마워. 세 사람 모두 정말 고마워. 제 엄마의 유골함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던 아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던 건지 눈가가 벌겋게 말라 있었어요. 우는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 저는 그 모습을 모르는 척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뭐 맛있는 거 먹고 갈까? 좋아요. 아버지, 제가 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두부전골 맛집이 있던데 거기로 가시죠. 주소 찍겠습니다. 보자. 자신의 휴대폰으로 식당 검색을 하던 청년이 놀란 눈으로 휴대폰을 몇 번이고 쳐다봤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조심스럽게 물었죠. 재훈아, 왜 그러니? 무슨 일 생겼니? 대박. 아버지, 웅아, 저 합격했어요. 아버지가 빌려주신 양복 입고 면접 봤던 거기요. 진짜 제일 가고 싶은 회사였는데 합격 문자가 왔어요. 뭐? 진짜? 형 축하해. 거기 진짜 가고 싶어 했잖아. 아버님, 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양복 빌려주셔서 그래서 붙은 거예요. 네가 다 열심히 준비한 덕분이지. 너처럼 성실한 청년을 못 알아보면 그 회사 영 쓸모없다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보는 눈이 있는 회사였구나. 믿기지가 않아요. 여기 정말 까다로워서 이번에 안 되면 포기하려고 했는데. 눈물을 글썽이는 청년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훤히 보였어요. 고아라고 무시당하면서도 꿋꿋하고 당당하게 학업을 이어나가고 성실함 하나로
자신이 꿈꾸는 미래에 한 발자국 가까워진 두 아이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조만간 양장점에 가서 우리 큰아들을 위해 근사한 양복 한 벌 마련해줘야겠네요.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 두 아이가 신나서 떠드는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웁니다. 어찌나 목소리가 큰지 라디오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지만 어쩐지 저는 이쪽이 더 듣기에 좋네요. 오늘 밤도 쉽게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긴 이야기를 나눠야겠습니다. 아내마저 잃고 혼자였던 제 삶에 갑자기 두 아들이 선물처럼 찾아왔습니다. 생사 유무도 모르고 그저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며 지난 23년을 하루처럼 살았던 저에게 또다시 삶의 이유가 생겼어요. 이제 저는 제 미래를 꿈꿔봅니다. 이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각자의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뒤에서 묵묵히 바라보며 응원할 수 있는 삶. 비록 아내는 제 옆에 없지만 먼저 간 아내의 목까지 제가 더 열심히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지켜주며 살아가려 합니다. 누구에게나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겠죠.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적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 역시 기적처럼 다가온 두 번째 삶을 다시 한번 반짝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내가 지켜보고 있을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여봅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여기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졌네. 우리 지웅이 그리고 재원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 오래오래 지켜보고 그리고 당신에게 갈게. 그때까지 우리 애들 당신이 잘 좀 지켜줘. 지웅이를 보내줘서 정말 고마워.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